고맙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해요. 박살의 여사가 장례식장에서 슬픈 척하며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안죽음 여회장의 장례식인데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안죽음 여회장이었습니다. 제가 없으니 다들 바쁘셨나 봐요? 여기엔 제가 없겠죠. 박살의 여사 가족들은 충격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스럽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명그룹 본사 건물, 그 웅장한 로비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임원들, 협력사 대표들까지 수백 명이 넘는 인파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발표가 있다던데요? 글쎄요, 갑자기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궁금증이 가득한 가운데 30층 대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는 쉴 새 없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신명그룹 직원들이 생수와 자료집을 나눠주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대회의실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앞쪽에는 방송사 카메라 3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은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정장을 가다듬으며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 큰 샹들리에가 회의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죽음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올해 60살인 안죽음 회장은 은빛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짙은 눈매에는 세월이 쌓아올린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가슴에는 작은 금색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그 브로치는 신명그룹 창립 20주년 때 받은 것으로 그녀가 중요한 자리에 설 때마다 꼭 착용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 단상으로 향하는 동안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공간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셔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죽음 회장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 넘게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신명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임원은 안경을 벗어닫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습니다. 안죽음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경영에서는 물러나지만 제가 이 회사에 대해 가진 책임은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점만큼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신명그룹은 저 혼자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회사입니다. 그녀의 말에 일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가족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안죽음 회장의 남편인 박도우는 온화한 인상의 65살 남자였습니다. 백발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아내만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가족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아내 곁을 지켜오며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박도훈의 바로 옆에는 그의 여동생인 박사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58인 박사래는 염색한 긴 웨이브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리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손톱에는 붉은색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고 손에는 고급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은 단상 위의 언니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래의 남편인 김비리는 55살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배가 조금 나온 체구의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수입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 김비열과 딸 김사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30살인 김비열은 명품 재킷을 입고 젤로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얕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 회사의 차기 주인이라도 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28인 김사기는 짙은 화장을 하고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은 없었지만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안주금 회장이 은퇴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후임 체제는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주금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사회와 충분히 논의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때 김비리가 박사래에게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큰 흐름이 바뀌겠네요. 박사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축하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형부인 박도훈을 향했다가 다시 단상 위의 언니를 향했습니다. 김비열은 재빨리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인 김비리가 슬쩍 고개를 돌려 아들의 수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사회, 지분, 의결권이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비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상 위의 안주금 회장은 여전히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가끔씩 뒤편의 가족들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사래의 미소도, 김비리의 속삭임도, 김비열의 수첩도 말입니다. 3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그녀였습니다. 박도훈은 조용히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은퇴 선언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사래는 재빨리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녀가 적은 내용은 보험, 재산, 상속이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안주금 회장과 박도훈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박사래 일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박사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셔야죠. 안주금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이제 내 나이도 있고.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회장의 은퇴 선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발표가 있던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사레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올케,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 모여 식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안주금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 박도훈이 물었습니다. 무슨 연락이에요? 동서가 가족 식사를 하자고 하네요. 박도훈은 안경을 벗어닦으며 말했습니다. 가봐야죠.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할 텐데.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소나무라는 이름의 이 식당은 예약하기가 어렵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조용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입구 양쪽으로 소나무 분재가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사레가 미리 예약해둔 VIP룸은 2층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가운데에는 12명이 앉을 수 있는 큰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고급서의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주금과 박도훈이 도착했을 때 박사레 일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올케 오셨어요. 박사레가 반갑게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지난번과 같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형. 김비리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는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 롤렉스 시계가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비열과 김사기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숙모, 외삼촌 오셨어요. 김비열은 검은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 김사기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자리 배치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안주금과 박도훈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 맞은편에 박사레와 김비리가 앉았고 양옆으로 김비열과 김사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안주금과 박도훈을 둘러싼 듯한 구도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드세요. 박사레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코스 요리를 주문해둔 모양이었습니다.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정갈하게 담겨 나왔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는 동안 방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전체 요리를 먹고 난 후 박사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주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주금의 손을 공손하게 잡았습니다. 올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사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안주금의 손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안주금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가 차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안주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셔야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박사레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술병을 들어 김비열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비열아, 오늘은 네가 외숙모께 인사드려야지. 김비열이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식사 전부터 술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외숙모,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김비열이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회사도 세대가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비열아,
박사래가 날카롭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김비열은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박사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할 날이 아니잖니. 김비열은 멋쩍게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말은 이미 식탁 위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안주금은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도우는 아내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음식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비리가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좋은 날인데 무슨 딱딱한 이야기를 해요. 그는 술잔을 들어 박도훈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매형 한잔 하시죠. 박도훈이 술잔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 동안 김비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매형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뭔가요? 처남댁 명의로 된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대로 두신 거죠? 김비리는 웃으며 물었지만 그의 눈은 박도훈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도훈에게 쏠렸습니다. 박도훈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김비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김비리가 손을 내저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안주금은 말없이 모두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래의 억지 미소, 김비리의 계산하는 눈빛, 김비열의 조급함, 김사기의 침묵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김사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녀가 방을 나갔습니다. 안주금은 김사기가 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도에 나선 김사기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지금 식사 중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아.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던 김사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보자. 전화를 끊은 김사기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사래가 다시 안주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올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자주 이렇게 모여야 하는데. 그래요. 고맙네요. 안주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올케는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박사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엔 조용한 곳에서 쉬셔야죠. 저희 별장에라도 한번 가시면 어때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은 데가 있어요. 김비리도 거들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요양하시기 딱 좋은 곳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안주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박사래는 안주금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올케, 연세가 있으시면 작은 일도 조심하셔야 해요.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알아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그럼 조만간 또 연락드릴게요. 안주금과 박도우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 남은 박사래 일가는 그들이 탄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완전히 사라지자
박사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김비리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비열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비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두르지 마. 천천히 가는 거야. 박사래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계산과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안죽음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거리의 네온 사인이 차창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안죽음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박사래의 과한 미소, 김비리의 보험 질문, 김비열의 실수 같은 말, 김사기의 수상한 전화까지. 박도은도 말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했을 때 나오는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택시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그때 박도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 자리가 아니었어. 계산하는 자리였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안죽음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나도 느꼈어요. 말보다 눈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보험 이야기가 나온 순간 확신했어. 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말이야. 박도우는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혹시 기억하세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말이에요. 안죽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도 똑같았어.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박도훈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도훈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사래가 조용히 박도훈을 불렀습니다. 오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인데? 아버지 남기신 게 있잖아요. 그것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도훈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유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사래야,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잖아. 언제 할 건데요? 나중에는 더 복잡해질 텐데. 박사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박사래는 법무사를 만났습니다. 유산 분배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저랬어. 슬픔보다 계산이 먼저였지. 박도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봐요. 아니, 원래부터 그랬던 건지도 모르죠. 안죽음이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부부였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봐야겠어요. 안죽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택시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차창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박도훈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여보, 지금 전화하시게요? 응. 미리 준비해야 해. 박도훈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지나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박도훈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박 사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십니까? 내일요? 오전이면 가능합니다만.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전화를 끊은 박도훈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안주금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님이요? 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요. 잘하셨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결연함이 느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5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주금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저는 잠깐 서재에 갈 일이 있어요.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박도훈은 거실로 들어갔고 안주금은 복도 끝에 있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주금은 책장 앞으로 걸어가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함께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안주금은 그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노트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이었습니다. 2015년 3월 박사래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 요구 2016년 8월 김비리 투자 명목으로 5천만 원 요구 2018년 1월 김비열 유학비용 명목으로 1억 요구. 안주금은 그동안 박사래 일가가 돈을 요구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록해왔습니다. 금액도 명목도 그때의 상황도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노트를 넘기던 안주금의 손이 멈췄습니다. 2019년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 6월 박사래 전화로 회사 지분 양도 요구. 거절하자 언니는 나이도 있으신데 건강 조심하셔야죠 라는 말을 남김. 안주금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트를 덮은 안주금은 책상 서랍에서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22일 가족 식사. 김비리 보험 관련 질문. 박사래 별장 휴식 제한. 김비열 세대교체 언급. 또박또박 기록을 남긴 안주금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빛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주금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시작됐어. 안주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박도훈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차 한잔 할래요? 그럴까요? 안주금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2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박도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무서우세요? 아니요. 이미 각오했어요. 나도 그래요.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서로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각오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주금과 박도우는 약속대로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는 조용하고 깔끔한 분위기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안주금이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보험금 수령자 명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녹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박도훈이 물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자 확인했어요? 응. 우리 부부 공동 명의야. 아직은. 안주금이 대답했습니다. 박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이라는 말이 걸리네요. 나도 그래요. 그쪽에서 뭔가 시도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박사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안주금은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케, 저예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별장 말이에요. 날씨도 좋은데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글쎄요, 좀 생각해 볼게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전화를 끄는 안주금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동서가 또 별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계속 압박하는 거네요. 이틀 후, 이번에는 박사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미리 전화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올케, 집에 계시죠? 잠깐 들렀어요. 안주금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사래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김비리도 함께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근처 지나가다가 그냥 들렀어요.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주금이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박도훈도 서재에서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매형, 안녕하세요. 김비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주금은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내오는 동안 박사래는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진열장의 도자기들, 하나하나 눈으로 값을 매기는 듯 했습니다. 올케, 인테리어 참 멋지게 하셨네요.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커피를 마시며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사래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올케, 솔직히 걱정돼서 왔어요. 무슨 걱정이요? 요즘 올케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얼굴에 기운이 없으시더라고요. 박사래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듯 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비리가 거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연세가 있으시면 작은 사고도 크게 이어지더라고요. 제 친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건강검진은 받아보셨어요? 박사래가 다시 물었습니다. 작년에 받았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병원 기술이 좋아져서 미리미리 체크하면 되거든요. 안주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비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도 그렇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은퇴했잖아요. 그래도 명예회장으로 계시니까 신경 쓰이실 거 아니에요. 김비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회사 경영에 대해 잘 알거든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현재 이사회 명단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안주금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이사 명단과 함께 지분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훈도 옆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거죠? 박도훈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비리는 웃었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사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올케. 정말 한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별장 정말 좋거든요. 어디에 있는데요? 강원도 쪽이에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산책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김비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거기 산책로가 아주 좋아요. 나무도 많고 조용하고. 생각해 볼게요. 안주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사래와 김비리는 1시간쯤 더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올케, 건강 꼭 챙기세요. 고마워요. 조심해서 가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안주금과 박도훈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골적이네요. 박도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고 이야기, 건강검진 이야기, 이사회 이야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안주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신명그룹 본사에서는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몇몇 임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 은퇴하신 후로 분위기가 묘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차기 회장 이야기도 나오고 박사래 씨 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주주명부까지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안주금은 신뢰하는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사래 씨가 며칠 전에 보험회사 직원을 만났다고 해요. 안주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확실한 정보예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안주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건강 걱정, 별장 제안, 보험사 접촉, 회사 지분 이야기까지. 이제 확실해졌어. 안주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변호사님께 다시 연락해야겠어요.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두 사람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사래 일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맞서 싸울 준비를 말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박사래에게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전화로,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까지 별장 여행을 권유했습니다. 올케, 정말 한번 가보세요. 요즘 날씨가 딱 좋거든요. 올케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공기 좋은 데서 좀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래의 권유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주금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주말에 가볼게요. 전화 너머로 박사래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은 안주금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박도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해야죠. 다음 날 신명그룹에서는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안주금 명예회장 건강요양 겸 휴식차 일주일간 별장 체류 예정. 언론에는 긍정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던 회장이 은퇴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별장의 위치는 달랐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차로 30분은 걸렸습니다. 출발 나흘 전 김비리는 혼자 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박사래가 물었습니다. 별장 좀 둘러보고 올게. 미리 정리해둬야 할 게 있어서. 김비리는 혼자 차를 몰고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별장은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장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지형을 살폈습니다.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가파른 비탈길, CCTV 위치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산책로 중간쯤에 특히 가파른 구간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다른 쪽은 가파른 경사였습니다. 난간도 없었습니다. 김비리는 그곳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사의 일가는 집 근처 고깃집에 모였습니다. 룸 안에는 4사람뿐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김비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장 다녀왔어. 어땠어요? 김비열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산책로가 좋더라. 경치도 좋고. 김비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산은 원래 미끄러운 곳이죠. 그의 말에 일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비열과 김사기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의미가 통했습니다. 박사래가 술을 한 잔 마시고 말했습니다. 올케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까. 맞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김비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산행은 조심스럽게 해야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김비열이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회사 지분 구조도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만약 외숙모가 없어지면 이 지분은 외삼촌한테 가고 그러면. 비열아. 박사래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 천천히 가는 거야. 알겠어요. 김비열은 휴대폰을 치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김사기는 조용히 술을 마시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은 적었지만 이 계획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비열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분율로 결정돼. 만약 큰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 김비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차기 회장은?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하지만 영향력이 큰 사람이 주도하게 돼 있어. 4사람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겉으로는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화 같았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계산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안주금과 박도훈은 김 변호사와 비밀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녹음기는 준비하셨죠?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작은 걸로 준비했어요. 박도훈이 대답했습니다. GPS 추적기도 필요합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것도 준비했어요. 안주금이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재산 관련 서류 사본과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이 없으면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알리고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미팅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안주금이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됐네요. 무섭지 않으세요? 박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해야 해요. 내가 함께 있을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별장 출발 전날 안주금은 회사에 들렀습니다. 명예회장실에는 오랫동안 함께 일한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르셨어요, 회장님? 이거 좀 맡아줘요. 안주금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일주일 후에 열어보세요.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요.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하지 마요. 그냥 만약을 위한 준비예요. 알겠습니다. 비서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주금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별장으로 출발입니다. 준비물 다 챙겼어요? 네. 녹음기, 추적기 다 챙겼어요.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꼭 돌아올 거예요. 박도훈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돌아와서 끝을 봐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박살의 일가는 사고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안주금과 박도훈은 긴 밤을 보냈습니다. 두려움과 각오가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안주금과 박도훈은 집을 나섰습니다. 박살의 일가가 보낸 차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SUV였습니다. 올케, 매형 오셨어요. 박사래가 차에서 내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비리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짐은 제가 실을게요. 김비열이 트렁크를 열고 짐을 받았습니다. 김사기는 차 안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산과 들이 나타났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별장은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층짜리 통나무 집이었습니다. 주변으로는 높은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경치 좋죠? 박사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네요. 안주금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박사래가 미리 준비해온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겉으로는 말입니다. 올케, 오후에는 좀 쉬세요. 내일 아침에 산책 나가면 돼요. 그럴게요. 저녁이 되자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안주금은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살의 일가의 눈빛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김비리가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김비열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는 것도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모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주금과 박도훈은 2층 끝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박도훈이 속삭였습니다. 녹음기 확인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안주금이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GPS는 신발 안쪽에 넣었어요. 조심하세요. 내일이 고비예요.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모두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산행 준비를 했습니다. 옳게 준비되셨어요? 네. 안주금은 편한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신발 안쪽에는 GPS 추적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행이 별장을 나섰습니다. 뒤편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완만한 길이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길이 점점 가파라졌습니다. 한쪽은 절벽이 되었습니다. 난간도 없었습니다. 박사래가 앞장섰습니다. 그 뒤로 안주금, 박도훈, 김비리, 김비열, 김사기가 따랐습니다. 옳게, 저쪽 경치가 정말 좋은데 잠깐 보고 가실래요? 박사래가 왼쪽 새길을 가리켰습니다. 더 가파른 비탈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죠. 아니에요. 정말 멋진 곳이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꼭 보셔야 해요. 박사래가 안주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샛길로 들어섰습니다. 일행도 뒤따랐습니다. 샛길은 더 좁았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왼쪽은 가파른 경사였습니다. 오른쪽은 절벽이었습니다. 안주금은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옳게 조심하세요. 여기 좀 미끄러워요. 박사래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일행이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박사래가 멈춰 섰습니다. 옳게, 저기 바위 좀 보세요. 경치가 정말 좋아요. 안주금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사래가 갑자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시에 김비리가 박도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매형, 이쪽으로 오세요. 박도훈이 김비리에게 이끌려 옆으로 갔습니다. 안주금만 앞쪽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안주금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니, 헛디딘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주금의 몸이 절벽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옳게, 박사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도훈이 달려가려 했지만 김비리가 팔을 잡았습니다. 매형, 위험해요. 일행은 절벽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급한 물살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옳게, 옳게. 박사래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김비열이 물었습니다. 일단 주변을 정리하고. 김비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발자국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미끄러진 것처럼 보이네요. 맞아요. 원래 이 길이 위험하거든요. 박사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박사래가 말했습니다. 이상한데요. 올케가 안 보이시네요. 내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비열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요? 너무 가파른데. 김비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박도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야겠어요. 지금 바로 신고하죠. 일시간이 지나서야 박사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사고가 났어요. 경찰이 도착하는 데는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라 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족 사고입니다. 산책하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박사래가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목격자는요? 저희 가족 모두 봤어요. 김비리가 대답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밤이 되도록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너무 세요.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방대장이 말했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박도훈이 울먹였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안죽음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 속보가 떴습니다. 신명그룹 안죽음 회장 산행 중 실족 사고로 사망 추정.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사마다 속보를 냈습니다. 신명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즉시에도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로비에는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수색은 이틀 더 계속되었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분들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김비리는 차 안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험회사죠? 사고 신고 절차 문의차 전화드렸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실족 사고입니다. 경찰 조서도 나왔고요. 사망 확인서는 곧 나올 겁니다. 전화를 끊은 김비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장례식장, 하늘정원 메모리얼이었습니다. 이곳은 재벌가나 유명 인사들의 장례를 치르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안죽음 회장의 빈소는 1층 전체를 사용했습니다. 대기업 회장급 장례였습니다. 입구부터 흰 국화가 가득했습니다. 수백 송이의 국화가 복도를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큰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죽음 회장의 공식 사진이었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검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빈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단 앞에는 재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과일, 포, 나물, 전 등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양쪽으로는 조화가 가득했습니다. 천장에는 큰 샹들리에가 빈소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입장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은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박사래 일가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박사래는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에 흰 천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건조했습니다. 슬픔보다는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김비리는 박사래 옆에 서서 조문객들을 응대했습니다. 그는 명함을 주고받으며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김비리는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김비열은 구석에 서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있는 곳을 피해 복도 끝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사회 소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사기는 빈소 한쪽에 앉아 조물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왔는지, 얼마를 부의금으로 냈는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일을 했지만 표정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박도우는 관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오면 고개를 들어 인사했지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박도우는 진짜로 슬퍼 보였습니다. 아니, 슬픈 척을 완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문객이 더 많아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왔습니다. 장관급 인사들도 왔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몰려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빈소 입구를 촬영했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신명그룹 안주금 회장 빈소에 정재계 인사조문 행렬. 실시간으로 뉴스가 나갔습니다. 방송사 기자들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빈소 한쪽에서는 조문객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 젊으신데 산에서 그렇게 갑자기.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요. 후계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조문객 틈에서 김비리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정리해야죠.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이사회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문객에게 인사하면서도 귀는 남편의 대화에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빈소 옆 카페에서는 더 노골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신명그룹 이사회 멤버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기 회장 선임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분 구조상 누가 유력한가요? 그건 장례 후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회사 경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언론도 바빠졌습니다. 기자들은 이 사건을 다양한 각도로 보도했습니다. 여성 1세대 기업인의 안타까운 죽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안주금 회장. 산행 중 허무하게. 신명그룹 경영 공백 우려. 주가 하락 예상. 기사 제목은 추모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빈소의 분위기는 첫날과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정리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사래는 조문객이 줄어든 틈을 타서 김비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험 쪽은 어떻게 됐어요? 서류 거의 다 준비됐어요. 사망 확인서만 나오면 돼요. 빨리 처리되면 좋겠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낮은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비열은 여전히 구석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법무팀이요? 상속 관련해서 상담 예약 좀 하고 싶은데요. 장례식장에서 상속 상담 예약을 하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김비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조문객이 거의 사라지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박사래가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힘드네요. 당연하죠. 이틀 내내 서 있었으니까. 김비리가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내일 장례식 끝나면 좀 쉴 수 있겠네요. 그래도 할 일이 많아요.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박사래의 말에는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관 앞에 혼자 앉아있던 박도우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가족들만 남아 교대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박사래와 김비리는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김비열과 김사기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도훈만 빈소에 남았습니다. 그는 관 앞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당당한 표정으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박도훈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내일을 위한 준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살의 일가에게는 장례를 마무리하고 재산을 정리할 준비가, 박도훈에게는 진실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슬픔 뒤에 숨겨진 탐욕이,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의 귀환이 말입니다. 빈소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장례 이틀째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빈소에는 오전부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라 평일보다 조문객이 더 많았습니다. 박사래는 아침부터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비리, 김비열, 김사기도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래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이틀째 조문객을 맞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넘자 조문객이 더 많아졌습니다. 빈소 앞 복도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기자들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3대가 빈소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그룹 안죽음 회장 빈소, 이틀째에도 조문 행렬 이어져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후 2시 반 박도훈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침에 잠깐 집에 다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복을 새 것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 앞에 앉았습니다.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박도훈이 슬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조문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였습니다. 빈소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는 조문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누가 오시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조문객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입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문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이힐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각, 또각,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빈소 입구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순간 빈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안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빛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빈소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당당한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빈소 전체가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공간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폭발했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저분이 안죽음 회장님? 살아계셨어?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래는 영정 앞에 서 있다가 안죽음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박사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상복 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김비리는 조문객을 응대하던 중이었습니다. 입구 쪽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다가 의자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김비열은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빈소 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죽음을 봤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김사기는 조물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입구를 봤습니다.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아니에요? 죽으셨다며? 무슨 일이에요? 안죽음은 침착하게 빈소 안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재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없으니 다들 바쁘셨나 봅니다. 빈소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 했습니다. 안죽음은 재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관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엔 제가 없죠. 그녀가 관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관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빈 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관이었습니다. 흰 천만 깔려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안죽음이 관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박살의 일가를 바라봤습니다. 박도훈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관 앞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안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안죽음과 박도훈 부부가 나란히 서서 박살의 일가를 마주했습니다. 빈소 안정적이 흘렀습니다. 긴 정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맨들은 줌을 당겨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방송사 리포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망했다고 알려진 안죽음 회장이 자신의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빈소 밖 복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려고 사람들이 입구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살아서 나타나셨대요. 뭐라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죽음은 여전히 차갑고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박사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안죽음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비리는 의자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인데도 땀이 흘렀습니다. 김비열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김사기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중 일부는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사 이사회 멤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안죽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아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빈소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다음에 벌어질 일을 기다렸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 순간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신의 장례식에 나타난 순간, 그 순간 빈소는 더 이상 애도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죽음이 천천히 박사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이힐 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박사레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안죽음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동서, 보험 이야기 기억하시죠? 박사레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죽음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요. 처남댁 명의로 된 보험 아직 그대로 두셨느냐고 물으셨죠. 김비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비리 씨,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세가 있으면 작은 사고도 크게 이어진다고. 김비리가 벽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안죽음은 김비열을 바라봤습니다. 김비열 씨, 회사 일은 도와드린다고 하셨죠? 젊은 사람들이 경영을 잘 안다고. 김비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별장에서 하신 말들도 있죠. 안죽음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빈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김비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산은 원래 미끄러운 곳이죠. 웃음소리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레, 김비열, 김사기의 웃음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사레의 목소리였습니다. 올케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까. 김비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작은 사고도 크게 이어지더라고요. 빈소 안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녹음 파일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김비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만약 외숙모가 없어지면 이 지분은 외삼촌한테 가고. 녹음이 멈췄습니다. 빈소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메모를 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안죽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CCTV 사진입니다. 박사레 씨가 보험회사 직원을 만난 장면이에요. 첫 번째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사레가 한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건 김비리 씨가 별장을 사전 답사한 영수증입니다.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별장 근처 주유소 영수증이었습니다. 김비리의 카드로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출발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고 당일 GPS 추적 기록입니다.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도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안죽음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옆 숲으로 숨어든 경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계획된 살인이었어? 가족이 그럴 수가. 안죽음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옆 숲으로 숨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색하는 척, 슬퍼하는 척, 장례 준비하는 척. 모두 연기였죠. 박사레가 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녀가 안죽음에게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언니, 정말 오해세요. 우리는 그냥 걱정해서. 걱정이 아니라 계획이었죠. 안죽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빈소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그 뒤로 검찰 수사관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출입을 통제하겠습니다. 경찰이 빈소 입구를 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사레 씨, 김비리 씨, 김비열 씨, 김사기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박사레가 울먹이며 안죽음에게 매달렸습니다. 언니, 제발, 오해예요. 우리는 정말 오해가 아니에요. 안죽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선택이었죠.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경찰이 박사레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사레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억울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과 증거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비리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비열은 벽에 기댄 채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 말씀을 공범입니다. 같이 가시죠. 김비열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사기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모두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수갑을 찬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폭발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방송사 리포터가 흥분된 목소리로 중계했습니다. 지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죽음 회장의 가족들이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든 사람들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장면은 곧 온라인에 퍼질 것입니다. 경찰이 네 사람을 빈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이 장면을 보기 위해 몰려든 것입니다. 저기 간다. 수갑 찼어. 가족이 그런 짓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살의 일가는 끌려갔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빈소에는 안죽음과 박도훈, 그리고 몇몇 조문객들만 남았습니다. 안죽음은 천천히 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빈 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박도훈이 아내 옆에 섰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당신도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조문객 중 몇몇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회장님,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안죽음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빈소 밖에서는 계속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살의 일가를 태운 차가 출발하는 소리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나갔습니다. 신명그룹 재벌 일가, 살인 미수로 현장 체포. 안죽음 회장 장례식장에서 극적 반전. 계획된 살인 시도 녹음으로 드러나. 방송사마다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속보가 떴습니다. 온라인은 이 사건으로 뒤집혔습니다. 안죽음과 박도훈은 조용히 빈소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들을 향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안주금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도훈과 함께 대기하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편으로 장례식장이 멀어졌습니다. 안주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신명그룹 본사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GPS 기록, 보험사 접촉 내역까지 모든 것이 박살의 일가의 범행을 증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답사, 보험 접촉, 계획적 대화 내용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우발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사래, 김비리는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박사래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했습니다. 피고인 김비열, 김사기는 공모 및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김비열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사기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재산 범죄에 대한 추가 벌금형도 부과한다. 이상 선고를 마친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뉴스는 즉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재벌 일가 살인 미수 사건, 중형 선고. 박살의 징역 10년 법에 심판받아. 안주금 회장, 정의 실현. 사람들은 이 판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온라인 댓글은 응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대단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런 짓을. 나이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선고 일주일 후 신명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안주금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석 달 전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긴 싸움을 마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안주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요한 발표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신명그룹 명예회장으로 물러납니다.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은퇴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그룹은 앞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됩니다. 가족 경영은 완전히 배제하겠습니다. 안주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신명그룹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한 임직원들의 것이고 사회의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임직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환원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였습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교육과 장학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안주금이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권력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합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지목되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모든 걸 겪고도 후회는 없으십니까? 안주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내려놓았지만 지켜야 할 건 지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권력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존엄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갈 뿐입니다. 안주금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안주금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안주금에게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고생했어요. 안주금이 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이 회사는 이제 여러분의 것이니까. 비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무렵 안주금과 박도우는 회사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이제 진짜 쉴 수 있겠네요. 박도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 시간이에요. 안주금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않으세요? 쟤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박도훈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신명그룹은 안정적으로 경영되고 있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새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더 투명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임직원들의 사기도 올랐습니다. 안주금 재단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100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사회 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주금과 박도우는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대신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안주금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박도우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안주금이 책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요. 박도훈이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그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끝까지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주금과 박도우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기가 은은했습니다. 안주금과 박도우는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말입니다. 권력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존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끝까지 침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안주금과 박도훈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